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이게 2004년도에 이게 뭐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한 번도 발동이 안 되다가 이번에 발동이 된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이게 발동이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법과 원칙 준수한다 그러면서 법에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은 네. 그것은 뭐냐면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현실의 그림자다. 살아있는 현실이 있고 네. 그걸 반영하는 게 비치는 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항상 법과 원칙 좋아하시는데 툭 하면 헌법 얘기하고 네. 그럼 모든 걸 법으로 해야 됩니까? 부부 관계도 법으로 해야 돼요? 일주일에 3번 관계까지라고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요? 남편 아내 역할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는다면?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야 있지. 네. 근데 이 법치라는 것은 어떤 적절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사회 관계 속의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윤석열의 법치는 법 만능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법지상주의. 법지상주의. 예. 그럼 법치주의라는 그런 좀 의미로의 다른 건가요? 법치야. 이건 이데올로기라고. 네. 하나의 원리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의미의 법치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히틀러가 언제는 법 안 지켰습니까? 전부 다 유대인 법 만들어 가지고 네. 5단계로 했어요. 1번 격리, 네. 그다음에 2번 몰수, 3번 추방, 4번 노역, 네. 5번째가 중요하지. 최종 해결책, 아, 가스 시리즈. 네. 다 유대인 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유대인법 만들어서 하고 법치주의를 했군요. 허.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법은 뭐 그러면 절대 불가침이고 그러면은 네. 그런데 국가 이성이라는 게 있고 국가 지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의 영역에서 다루는 하나의 국가의 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든 법은 그 입법 취지 목적에 맞는 법이어야 그 효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악용이 될 때도 그게 법이냐 하는 문제는 이건 뭐 오래된 논쟁거리지만 제가 요즘 조국 교수 책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예. 제법 이런 면에서 내가 토론 역량이 약간 생겼어 내가. 자유에 대한 법치에 대한 이 기회에 광고 좀 해요. 조국의 그 벚꽃전 산책 예. 신작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이렇게 말빨이 세지는 거야.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 봐봐 책 잘 읽으니 말빨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할 때 네.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시대상이고 그 시대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소환하게 되면은 그러면 안전운임제는 법 아닙니까? 안전운임제. 그런데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이제 없애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정부에서는 그 폐지도 거론하겠다, 네.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강경한 건 다들. 근데 여기에 법과 이런 어떤 거 규범이 악용이 된다는 것은 네,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비자가 법가의 대가를 이뤘지만 네, 그 한비자가 또 파시스트로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는 그 법의 운용에 있어서 예. 법을 정하는 주체를 만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군주가 정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던 것이고 또 엄형주의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독재자한테는 의외로 좋은 먹이라는 것이지. 그 독재자 특히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보기에는 다 이제 맞는 말처럼 보이고 또 그 논리와 그런 철학을 가져오면은 자신이 이 어떤 이제 지도할 때 통치할 때 통치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진시황이나 조조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법가거든. 네. 그런데 뭐 오래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능해 보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끝에 보면은 오래 못 가고 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법가 사상이나 아니면은 좀 법치주의를 내세운 그런 통치행위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법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파시즘의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권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남발될 때 네. 그럴 때 뭐냐 하면은 제도적 힘의 사용에 대한 절제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베츠키라는 학자가 다른 학자하고 공저로 내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읽힌 이게 한 4년 전에 나온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네. 이 트럼프 시대를 보면서
저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서부터 그 토양이 형성이 되는 건데 네. 첫째는 경쟁 상대자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당신도 선거로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제도적 힘의 사용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했어요? FBI 불러가지고 네. 완전히 사유화하려고 그랬고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주했고 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제도적 힘의 사용에 절제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네. 결국은 저기 그 트럼프 현상을 만들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초입부에 다가갔다는 설명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보면은 두 가지가 다 그 부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칼제비라고 칼 막 쓴단 말이야. 네. 그래서 칼막스 정권이야. 칼막스 정권. 어, 그런 면모를 칼막스. 또 이번에도 보이고 있다. 칼막스다가 마르크스주의자들 개피 본 사람 많아. 그래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칼막스 정권이다. 네. 그런 데서 이제 제도적 힘의 남용. 또 거기서 자기 권력이 나온다. 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마오쩌둥이 그러더만 이분은 권력은 수사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에 대한 존재 부정.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갔던 길에 그 입구라고. 이게 그 입구고 결국 트럼프 본인도 몰락했지. 네. 이렇게 되는데 민주주의는 그것은 어떤 그 법률에 의한 규범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초월하는 세계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존중과 절제라는 덕목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회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친윤계 의원들 부부 동반 뭐 모임 이런 걸 쭉 보면 그리고 또 있었죠. 네. 조영 원내대표가 예. 어제 단독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죠. 네. 다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당하고는 뭐 말도 섞지 않는 뭐 만날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그 여당 특히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차기 지도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골몰하는 게 아니냐. 이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정당을 만드는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놓고 온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은 좀 안 보인다. 결국 배째라. 정치도 그렇고 또 노동자들 향해서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받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소속의 화물연대 파업할 수가 있냐 이렇게 프레임 만들었어요. 그게 왜 귀족노조입니까? 화물연대가? 쎄 빠지게 일해서 500만 원 이랬는데 사실은 500만 원 못 번대. 하루 16시간 뭐 노동하고 그래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노동자입니까? 자기 돈으로 아무리 못 들어도 1억 정도는 쏟아붓을 거라고 그 트레일러 화물 잡고 그렇죠. 할부금 내고 경유금 올라가고 뭐가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한 시간으로 나눠 보면은 뭐 최저임금 뭐 될까 말까 조금 넘을까 말까 그 정도라고 하는데 정말 자신을 이제 갈아 넣어서 버는 돈인데 돈 액수만 보고 고임금 노동자 왜 저임금 황당한 노동자 거짓말이죠. 황당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지하철 그 파업까지도 끌고 들어갔는데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지하철 그 종사자들은 철도 종사자들은 근로 조건이나 임금이 여타 노동자들에 대해 높은 편인데도 저기 파업한다 그랬나. 그런데 지하철하고 철도의 파업은 임금 올려달라는 파업이 아니거든. 최근에 철도 노동자가 매달 열차에 치여서 사망했다고. 그게 벌써 6번째란 말이에요. 오송역 사망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저기 인력 확충하고 뭡니까 저 근로 조건 이 안전 이런 것들하고 공공 안전하고 민영화 반대예요. 이 두 가지가 그 파업의 내용인데 그게 공공성 투쟁이거든요. 근데 요즘 노동운동에 대해 오해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임금 투쟁이나 이렇게 배타적인 사적인 이익을 집단화하는 노동운동보다는 공공투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라는 게 어디 노동자만의 문제입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왜 생겼고 창원형 일자리가 왜 생겼죠? 광주에서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지역 사회 전반으로 이 문제가 파급되고 네. 광주 시민들도 고통을 나눠야 된다. 그럴 바에는 그 기아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그 노동자의 임금을 일부 광주시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 일자리 지키기 운동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노조하고 광주시가 한 거거든요. 그게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요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사업장 내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범지역 공동체의 문제로 보는 거고 주로 그런 게 이제 확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 의료, 네. 교육 전부 공공성 투쟁이에요. 그렇네요. 그리고 뭐 예컨대 학교의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정규직화하자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왜 그 학교 급식이라든가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은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교육 공공성, 복지 공공성, 의료 공공성 네. 이런 데 주로 투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의 어떤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물론 적정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일자리 그 자체와 일자리도 공공의 성격을 떼야 된다. 네. 이런 노동 운동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뭔 귀족 노조 그거 일부 얘기지. 귀족 노조 네. 있긴 있어. 억대 연봉에다 외제차 끌고 다니는 노동자들 꽤 있거든요. 네. 그분들 임금 투쟁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극히 일부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거기도 또 사연은 이런 거예요. 야,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언제 회사 구조 조정될지 모르는데 몸성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네. 그래야 안심이 된다. 뭐. 이러면서 물론 저는 그건 조금 어떨 때는 과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하고 다 그게 분리돼서 간다는 건 그건 귀족적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네. 근데 정년이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절박한 거야. 쌍용 자동차 어떻게 됐어? 거기 자동차 종사자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고 36명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사망했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 거야. 네. 이런 것들을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족 노조라고.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하나의 어떤 그 사회 전체에 공공의 가치를 높이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이런 전반의 요구가 그러면은 일정 정도 다 집단 이기주의고 그러면은 저기 저 귀족 노조냐? 네.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노동이 공공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라는 거는 그분들 최저임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건 공공 안전을 위한 안전이죠. 예, 제가 화물차 전복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아, 커브길에서 그래요? 고속도로에서 예, 예. 전복이 되는데 자욱한 연기와 먼지 속에서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딱 등장하듯이 그 운전사 기어 올라오더라고. 아이고. 거기까지는 내가 가슴을 조마줘야 하는데 그 뒤에 참살 본 거지. 차가 고속으로 달려오다가 피하지를 못하고 추돌 사고가 연이어 5번이 터지는 거야. 아이고. 지금 고속도로의 모든 사고의 62%가 화물차 사고인데 네. 이거는 승용차 사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뭐 많이 봐왔어요.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대형 사고로 연결되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분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이게 하는 어떤 고속도로라는 공공성을 안전하게 지키자는 의미에서 안전운임제인 그렇죠. 것이고 안전운임제. 거기에 적정한 비용과 단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이렇게 가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로 가게 되면 누구 손해냐고. 그래서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정 네. 단가를 맞춰 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안전운임제도 이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뭐 얼마 주시오라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뭐 화주도 있고 또 운송사도 있고 노동자도 있어 다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적정 임금을 맞춰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경제에 정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돌아와라, 복귀해라. 파업은 안 된다. 절대 그래 물러나지 그런데 이런 않겠다. 것들 네. 그렇게 공동체적 관점으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그 화물운송법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란 조항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요걸 법의 수단으로 무기화하면은
이거 다 진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실력가인 줄 아는 거야. 이렇게 예. 법을 잘 다룬다는. 이 법 그 얘기 나오다 한비자가 보니까 얘기한 법술지사. 법술지사. 아.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강경한 대응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저도 국무회의 발언 하는 걸 보니까 자신감에 찬 모습을 또 보이더라고요. 참나 웃겨. 이게 국가 경제가 초토화된다 그러면서 협박을 네. 하더라고. 그 국가 경제를 초토화하는 반경제, 반국가 사범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가. 그렇네요. 네. 이렇게 연장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위험한 리더십이다. 이거는 공동체적 관점, 공공성의 문제로 바라보고 정부가 책임을 갖고 임했어야 될 문제지.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악의에 가득 찬 적대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 네. 야, 나는 이런 어떤 행태가 초래할 앞으로 뼈아픈 초래될 고통들, 네.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앞으로 따라올까, 이거 생각하면 참 끔찍해요. 이게. 네.